할머니, 제발 오늘 밤 그 금고를 열지 마세요. 절대로 열면 안 돼요. 1980년 유난히 춥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의 전설, 장 회장의 사무실이었죠. 9살 연희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말입니다. 오늘 밤 현금 50억이 들어오는데 금고를 열지 말라니? 장 회장은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금고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도박 빚 5천만 원에 팔려온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1980년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명동 뒷골목의 허름한 건물 지하, 그곳엔 지독한 담배 연기가 자욱했죠. 바로 사채시장의 전설로 불리는 장 회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돈 냄새가 뒤섞인 그곳으로 한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고작 9살 연희의 가녀린 손목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비정함이 감도는 순간이었어요. 남자는 바로 연희의 아버지였습니다. 도박에 미쳐 눈이 퀭한 그는 장 회장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2년이 제 빚 5천만 원 대신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친아비가 딸을 담보로 잡힐 수 있을까요? 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자기 목숨만 부지하면 그만이라는 듯 비굴하게 웃어 보였죠. 그 모습이 어린 연희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곰방대를 탁 하고 털어내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름진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5천만 원? 고작 이 핏덩이 하나로 퉁치겠다는 거냐? 그 서슬퍼런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연희야, 밥값은 해야 한다. 비명 같은 외침만 남긴 채 아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연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연희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장 회장의 조카이자 신복인 최 전무였죠. 그는 껌을 짝짝 씹으며 연희의 턱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채, 삐쩍 말라서 어디다 쓰겠어? 밥만 축내게 생겼네. 그는 연희를 물건 보듯 훑어보더니 끔찍한 소리를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야, 얘 그냥 섬에나 팔아넘겨. 뱃값이라도 받아야지. 그 말에 덩치 큰 사내들이 킬킬대며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숨이 턱 막혀왔죠. 이대로 끌려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연희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책상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는 빨간 줄이 어지럽게 그어진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최 전무가 횡령을 숨기기 위해 조작해둔 가짜 장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눈에 기이한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수많은 숫자들 사이에서 잘못된 흐름이 마치 튀어나온 모처럼 눈에 확 들어온 거였어요. 공포에 질려있던 연희의 눈동자가 순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숫자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것은 천재만이 가질 수 있는 직감이었어요. 연희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허공에다 작은 손가락을 튕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주판을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탁, 타닥, 탁. 연희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주판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셈법이 순식간에 정리되었죠. 덩치들이 연희의 팔을 잡아 끌려는 찰나였어요. 연희가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저 장부 틀렸어요. 그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칙칙한 사무실의 정적을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조망만한 아이에게 쏠렸죠. 최 전무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이 쥐방울만한 게 뭐라는 거야?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죠.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장부의 한 페이지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여기 보세요. 1월 15일에 30만 원, 2월 4일에 50만 원이 비어요. 합계가 안 맞다고요. 연희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죠.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횡령의 흔적을 9살 꼬마가 찾아낸 것이었어요. 장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가왔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들여다보았죠. 계산기를 두드려본 장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아니겠어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연희의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요것 봐라. 장 회장이 연희를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전무 내 놈보다 이 핏덩이가 낫구나. 물건이네 이거. 장 회장의 그 한마디에 섬으로 팔려갈 뻔했던 연희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죠. 그것은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희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쪽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곳은 연탄 창고 바로 옆이라 시커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키보다 높게 쌓인 장부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페이지를 넘겼죠.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지만 찬물 한 사발로 허기를 달랠 뿐이었어요. 그 조망만한 등 뒤로 고단한 삶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죠. 창밖에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가 되면 장 회장의 무릎은 어김없이 욱신거려 왔죠. 명동 바닥돈을 다 긁어 모았으면 뭐 하겠어요? 그 넓고 으리으리한 집에 다리 한번 주물러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저 홀로 끙끙 앓으며 시린 무릎만 감싸쥐고 있었어요. 뼈마디를 파고드는 통증보다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아주 깊은 빈자리였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연희에게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져주었어요. 첫 심부름 값이었죠. 가서 크림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배 좀 채워라. 하지만 연희는 빵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 떨어진 검정 고무신을 질질 끌고 골목 어기 약국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의 눈빛이 무언가 결심한 듯 반짝였습니다.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연희는 꾹 참고 지나쳤어요. 아이에게는 배고픔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였죠. 연희가 헐레벌떡 뛰어와 품 안에서 꺼낸 것은 작고 동그란 양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연고였어요. 약사가 뼈마디 쑤시는 데는 이게 최고라고 했거든요. 코를 찌르는 독한 박하 냄새가 났지만 연희에게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 좋게 느껴졌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빵 대신 할머니의 약을 선택한 거였어요.
9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아니었죠.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정성이었던 거였어요. 약국을 나서던 연희의 눈에 골목 구석에서 훌쩍이고 있는 꾀재재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구두 닦기 보조 일을 하는 철수였죠.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연희는 주저없이 막산 연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거 바르면 금방 나아. 울지 마.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귀한 약을 듬뿍 발라주는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연희의 얼굴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이 작은 호의가 연희의 목숨을 구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장 회장이 통증 때문에 뒤척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연희는 미닫이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발치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연희는 새끼손가락으로 연고를 조금 덜어내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장 회장의 무릎에 아주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죠. 행여나 잠에서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여가면서 말이에요. 그 손길이 마치 나비 날개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연희의 눈에 들어온 할머니의 발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어요. 발가락은 제멋대로 휘어져 엉켜 있었고 발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쩍쩍 갈라져 있었죠. 명동 바닥을 억척스럽게 누비며 살아온 모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그 거친 발을 만지며 연희는 가슴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돈이 산더미처럼 많으면 뭐 할까요? 정작 자신을 위해. 따뜻한 털양말 한 켤레 제대로 신지 못한 그 발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거든요. 연희는 콧등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더욱 정성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담긴 위로가 할머니의 고단한 뼈마디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죠. 장 회장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댕기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해맑게 웃고 있었죠. 바로 수십 년 전 열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장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다리를 주무르는 연희의 모습이 사진 속 딸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내가 내 죽은 딸내미랑 어찌 이리도 닮았냐. 장 회장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삼키며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자식 잃은 슬픔이 연희의 온기 덕분에 비로소 위로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고사리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무릎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연희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어요. 할매,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제가 얼른 커서 빚 다 갚을게요. 아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맛있는 소고기도 사드리고 따뜻한 털신도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그것은 9살 꼬마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던 거였어요. 사실 장 회장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속삭임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었죠. 굳게 감은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평생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독하게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의 손길이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이 따뜻한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검은 그림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 오직 한 사람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최전무였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연희의 빈자리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 쥐새끼 같은 게
이를 가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명색이 하나뿐인 조카인데 고모님은 자신이 아닌 저 천한 계집애에게만 곁을 내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속에서 천불이 일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밥그릇을 뺏긴 똥개 마냥 초조함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였어요. 그는 품 안에서 독한 위스키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사실 최 전무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날린 돈을 메우려 회사 돈 5억 원에 손을 댄 거였죠. 처음에는 잠깐 빌려 쓰는 셈치고 따면 바로 채워 넣을 요량이었어요. 하지만 도박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고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로 뼈도 못 추릴 게 뻔했죠.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날 오후 최 전무는 사무실 밖에서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엿들었던 거였어요. 장 회장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유언장을 고쳐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소리였죠. 그 망나니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 내 전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하겠다. 장 회장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전무의 눈이 뒤집히고 만 거였어요. 내일 날이 밝고 변호사가 오면 자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반드시 고모를 사고로 위장해 처리해야만 했던 거였죠. 문제는 연희의 눈이 너무나 매섭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연희는 지난달 장부를 다시 검수하고 있었어요. 허공에 손가락을 튕기던 아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여기 10원이 비네. 여기도 10원. 교묘하게 끝자리를 잘라내어 챙기는 이른바 10원 떼기 수법이었던 거였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그 작은 돈들이 모여 거대한 횡령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연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흔적이었죠. 최 전무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특정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는 순간 그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죠. 들켰다. 직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 영악한 계집애가 고모님께 입을 놀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감옥행은커녕 명동 바닥에서 매장당할 판이었죠. 최 전무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몽키 스패너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결국 품속에 숨겨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월말 정산이라 금고에 현금이 가득 차는 날이었죠. 사고로 위장해 저 늙은 노인네와 쥐새끼를 한꺼번에 보내버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져나갔어요. 그래, 늙은이는 갈 때가 되었지. 돈은 내가 잘 써줄 테니 걱정 말라고. 악마가 속삭이는 듯한 끔찍한 독백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금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최 전무는 무거운 금고를 힘겹게 밀어내고 그 뒤편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스배관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관 이음새를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죠.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가스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누군가 금고 다이얼을 돌려 정전기가 튀는 순간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할 거였어요. 과연 이 끔찍한 음모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까요? 어둠 속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최 전무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쓱 닦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거였죠.
낡은 가스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리가 마치 악마의 휘파람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금고를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었어요. 드르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내일 벌어질 참극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날이 밝고 장 회장이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전율하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사무실을 빠져나갔죠. 드디어 운명의 날인 월말 정산일이 밝아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아침부터 현금을 세는 소리로 요란법석이었죠. 돈 세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직원들은 장부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난로 열기로 후끈거릴 정도로 건조했어요. 바닥에 물을 뿌리면 금세 말라버릴 만큼 바싹 마른 날씨였던 거였죠. 사람들의 옷깃이 스칠 때마다 따닥거리는 정전기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건조함이 불러올 끔찍한 재앙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한 사람, 연희만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장 회장은 그날따라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들어올 현금이 무려 50억 원이나 되었거든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실 가장 안쪽에 있는 육중한 강철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 금고야말로 장 회장이 평생을 바쳐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 아니겠어요? 그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금고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금고가 돈방석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오던 연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발을 들이는 순간 연희의 코끝에 무언가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곰팡이 냄새도 돈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양파가 썩은 듯한 톡 쏘는 매캐한 냄새였죠. 연희는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냄새는 금고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담배 냄새와 돈 냄새에 찌들어 아무도 맡지 못했지만 연희의 예민한 후각은 그 위험한 신호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연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최 전무가 금고 뒤편에서 몽키 스패너를 들고 서성이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썩은 양파 냄새까지 말이죠. 이것은 분명 가스가 새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스 그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누출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역한 냄새를 섞어 놓는다는 것을 연희는 알고 있었죠. 책에서 읽은 지식이 연희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가스 배관을 풀어놓은 게 분명했어요. 지금 이 사무실은 거대한 가스통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거였죠. 연희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습기가 하나도 없이 바싹 마른 상태였으니까요. 게다가 장 회장은 두툼한 양모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만약 장 회장의 손이 차가운 금속 다이얼에 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한 마찰로 인해 찌릿하고 정전기 불꽃이 튈게 뻔했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공기 중에 가득 찬 가스와 만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거였어요. 이 건물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겨우 몇 초밖에 남지 않았던 거였죠. 장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다이얼을 잡으려 했죠. 연희의 눈에는
그 장면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 끝이 금속 손잡이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닥을 박차고 달렸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할머니가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죠. 작은 몸뚱이가 화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안 돼요. 연희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장 회장의 몸을 덮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칠순 노인과 9살 아이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장 회장은 갑작스러운 봉변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저 멀리 날아가고 뼈마디가 쑤셔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무실에 있던 덩치들과 직원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전무가 길길이 날뛰며 연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죠. 하지만 연희는 장 회장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연희의 눈에서는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외쳤어요. 할머니, 절대 열면 안 돼요. 지금 금고를 열면 우리 다 죽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시끌벅적하던 사무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장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과연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미친 소리로 치부해야 할까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진 거였어요. 최 전무는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감히 어디라고 앞을 막아서는 걸까요? 그는 씩씩거리며 연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어요. 이 미친년이, 너 돌았어? 지금 50억이 코앞인데.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그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연희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연희는 최 전무의 손을 뿌리치며 버텼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장 회장은 엉덩방아를 찌운 채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매섭게 연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보통 아이라면 겁에 질려 울거나 도망쳤을 텐데 연희는 달랐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처럼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장 회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눈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아이의 진심이 늙은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최 전무가 씩씩거리며 다시 연희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비켜. 이 쥐방울만한 게 어디서. 그때였습니다. 장 회장이 손을 들어 조카를 제지했어요. 가만히 있어 봐라.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죠. 장 회장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고치지도 않은 채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비키라는 말은 안 하마. 대신 이유를 대봐라. 왜 열면 안 된다는 거냐? 그것은 장 회장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믿음의 증거였어요. 연희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죠. 냄새가 나요, 할머니. 장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냄새? 무슨 냄새 말이냐? 연희는 코를 킁킁거리며 대답했어요. 썩은 양파 냄새요. 이건 가스가 셀 때 나는 냄새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코를 킁킁거려 보았지만 담배 냄새에 찌든 어른들은 아무것도 맡지 못했습니다. 연희만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였어요. 최 전무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스는 무슨, 내가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하지만 연희의 다음 말에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 전무를 정면으로 가리키며 소리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어젯밤에 전무님이 금고 뒤 배관실에서 나오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사무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목격담이었던 거였죠. 최 전무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눈이 뒤집히고 만 거였어요. 이 거짓말쟁이 년이.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 큼지막한 손바닥이 연희의 뺨을 내려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죠. 연희는 질끈 눈을 감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맞으면 고막이 터질지도 모를 만큼 위협적인 손길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바닥을 때렸습니다. 최 전무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죠. 장 회장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시멘트 바닥을 힘껏 내리친 거였어요. 멈춰! 장 회장의 호통이 천둥 소리처럼 사무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서 서슬 퍼런 명동 사채, 시장 데모의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내 집에서 감히 누구에게 손찌검이냐? 물러서라. 장 회장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고쳐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최 전무, 내 말이 맞다면 이 금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사무실을 짓눌렀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직접 열어보거라.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내 결백을 내 목숨으로 증명하라는 서슬 퍼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장 회장은 조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강시처럼 핏기가 싹 가시고 입술은 파랗게 떨려왔죠. 그는 금고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고 안에는 자신이 설치해둔 죽음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여는 순간 정전기 불꽃이 튀며 가스가 폭발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 못 여느냐? 어서 열지 않고. 장 회장의 호통이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최 전무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죠.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는 순간 죽고 안 열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화살처럼 그에게 꽂히고 있었어요. 특히 연희의 그 맑고 매서운 눈빛이 그의 추악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공포 속에서 최 전무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A씨. 최 전무는 갑자기 직원들을 거칠게 밀치며 출입구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저놈 잡아라. 장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 앞에 서 있던 덩치들이 몸을 날렸어요. 최 전무는 몇 발자국까지도 못하고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그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바닥에 짓눌린 그의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꼴이나 다름없었던 거였어요.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통제선이 쳐지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안전요원은 가스 탐지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금고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여기 숨어 있다는 신호였죠. 지켜보던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금고 문틈에 비눗물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를 모두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 거품은 가스가 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가스잖아. 직원들 사이에서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죠. 연희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던 거였어요.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마치 최전무의 죄악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건물 전체가 날아갔을 겁니다. 안전요원의 설명에 장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약 연희가 막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테니까요.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일이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사무실 안은 안도감과 충격이 뒤섞여 묘한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 전무를 노려보았죠. 피부치라고 믿었던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연희에게로 옮겨갔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5천만 원. 빚덩이인 줄만 알았던 그 아이가 오늘 50억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해낸 거였죠. 장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을 넘어선 뼈저린 참회와 감동의 눈물이었던 거였어요. 난장판이 되었던 사무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는 경찰서로 바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장 회장이 노물 사무실 구석, 창고 방에 가둬버렸기 때문이죠. 아직 놈이 빼돌린 돈의 행방과 이중 장부를 찾지 못했거든요. 확실한 증거 없이 경찰에 넘겼다간 오히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게 뻔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고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가족의 호소가 아니었죠. 악어의 눈물처럼 가증스럽게만 들릴 뿐이었어요. 장 회장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장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낡은 가죽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공허해 보였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평생을 독하게 살며 돈을 모았지만 결국 남은 건 배신뿐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장 회장의 입에서 탄식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모 잃은 조카를 거두어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먹이고 입혔었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채업을 하면서도 조카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돈 때문에
자신을 가스 폭발로 죽이려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돈이 원수지, 돈이 원수야. 장 회장은 가슴을 치며 오열을 삼켰습니다. 피보다 진하다고 믿었던 혈육의 정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였죠. 그 시각 연희는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 전무가 갇힌 창고 쪽을 노려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놈이 도망치기 전 책상 밑을 자꾸 힐끔거렸던 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분명 그곳에 무언가 숨겨둔 게 틀림없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최 전무의 책상으로 다가갔죠.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 사이로 연희의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했어요. 저 악마 같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밝혀낼 증거를 말이에요. 연희는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을 뒤지며 손끝 감각에 집중했죠. 책상 서랍 밑바닥을 더듬거리는데 무언가 울퉁불퉁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두툼한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톱으로 테이프를 벅벅 긁어내자 툭 하고 무거운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검은색 장부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두었던 최 전무의 비밀 금고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던 거였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최 전무가 그동안 장 회장의 눈을 피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이중 장부였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돈 세탁을 한 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연희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0원 단위로 떼어먹은 돈들이 모여 수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장부를 넘기던 연희의 손이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송영수, 바로 연희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는 연희가 이곳에 팔려오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고란에 적힌 메모를 본 순간 연희는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어요. 작업비 처리 완료. 도박 빚이 아니었습니다. 최 전무가 횡령한 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연희 아버지를 도박판 설계에 끌어들여 빚쟁이로 만든 거였어요.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는 노름에 미쳐 딸을 판 비정한 사람이 맞았지만 그 시작은 최 전무의 더러운 공작이었던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고 그 빚을 핑계로 딸까지 담보로 잡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했던 거였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저 창고 안에 있는 최 전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희는 장부를 가슴에 품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이 진실을 할머니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연희는 장 회장에게 다가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장 회장은 힘없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내용을 확인하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갔어요. 자신의 피땀 어린 돈이 조카의 유흥비로 탕진된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연희 아버지의 이름과 조작된 빚 내역을 보았을 때 장 회장은 비명 같은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 장 회장은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와락 연희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이 작은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서름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가. 장 회장의 입에서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노인과 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아픔이 하나로 섞이는 순간이었어요. 그 눈물은 배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뜨거운 세례였던 거였어요. 창고 안의 최 전무는 밖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직감한 거겠죠. 장 회장은 눈물을 닦고 연희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내 오늘 밤 이놈을 절대 살려두지 않으마. 내 손으로 콩밥을 먹이고 내 아비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카를 잃은 슬픈 고모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손녀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무서운 호랑이 할머니로 변해 있었던 거였죠. 장 회장은 연희의 등짝을 거칠게 하지만 따뜻하게 쓸어내렸습니다. 핏줄이 뭐 그리 대수일까요? 내 돈을 노리고 목숨까지 위협한 조카놈보다 고작 호랑이 연고 하나로 내 무릎 걱정해주던 이 아이가 훨씬 더 귀한 내 새끼였던 거였죠. 그제야 장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하늘이 맺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두 사람의 온기만으로도 그곳은 세상 그 어떤 안방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내 소중한 손녀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반격으로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했죠. 장 회장과 연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쪽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창고 안의 쥐새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최 전무는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환풍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건물 뒷골목과 바로 연결된 개구멍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는 환풍구 틈으로 밖을 지키던 신복들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새어나가는 순간이었죠. 날이 밝자마자 명동시장 바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 회장 사무실 앞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돈을 빌리러 온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몽둥이와 팻말을 든 성난 시장 상인들이었죠. 밤사이 누군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상인들의 귀를 자극했던 거였어요. 장 회장이 노망이 나서 우리 돈을 다 떼먹으려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거였죠.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신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최 전무가 심어둔 바람잡이들이 군중 속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연희를 타깃으로 삼았어요. 저 꼬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전설적인 사기꾼의 딸입니다. 그들은 연희가 천재적인 두뇌로 장부를 조작해서 멀쩡한 최 전무를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죠. 순진한 상인들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9살짜리가 장부를 조작했다는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자극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렸던 거였어요. 장 회장은 물러가라. 내 돈 내놔라.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철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쪽잠을 자던 장 회장이 화들짝 놀랐겠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돌멩이 하나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깨고 날아들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장 회장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님, 회장님 하며 굽실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폭도로 돌변해 있었던 거였죠. 돈 앞에서는 이웃사촌도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에 갇혀있던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이 그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으니까요. 그는 일부러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고모님이 미쳤어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 처절한 연기는 밖에서 듣는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상인들은 문을 부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쿵쿵거릴 때마다 연희의 가슴도 콩닥콩닥 뛰었어요. 마치 세상 전체가 그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만 같았거든요. 장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죠. 이놈들이 배가 불렀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녀는 굳게 닫힌 철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러고는 성난 군중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명동의 데모가 아니라 욕심쟁이 노인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던진 날달걀이 장 회장의 이마에 퍽 하고 터지고 말았죠. 노란 노른자가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산이 모욕을 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걸 본 거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런 수모를 당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떨던 연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뜨거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아버지를 도박꾼으로 만들고 이제는 할머니까지 매장하려는 최전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말이에요. 연희는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이제 피하거나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들이 거짓을 믿는다면 그 거짓을 깨부술 수 있는 건 오직 명백한 진실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창고 쪽을 노려보며 다짐했어요. 당신이 만든 그 거짓말, 내가 다 뒤집어 주겠어. 천재 소녀의 머릿속에서 복수를 위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성난 군중을 잠재우고 최전무의 가면을 벗겨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장 회장이 깨진 계란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성난 군중의 아우성이 일순간 잦아들었죠. 내 손녀가 장부를 조작했다고? 그럼 여기서 당장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닙니까? 장 회장의 제안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좌판을 깔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 검증을 하자는 거였어요. 상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9살짜리 꼬마가 어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겠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 측에서도 질 수 없다는 듯 회계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뿔테 안경을 쓴 깐깐한 인상의 사내였죠. 손에는 최신형 전자 계산기를 들고 거만하게 연희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허참, 내가 살다 코올리게랑 시합을 다 해봅니다. 그의 비웃음에 구경꾼들도 킬킬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연희는 계산기도 주판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었어요. 그 조망만한 손에는 오직 굳은 살과 펜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검증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상인 중 한 명이 가져온 10년치 거래 장부를 놓고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이자를 계산하느냐는 것이었죠. 생선가게 김씨 아저씨가 누렇게 바랜 장부 뭉치를 던져주었습니다. 자, 여기. 내가 10년 동안 갚은 이자가 얼만지, 원금은 얼만지 딱 맞춰봐.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회계사의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다다다닥.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복잡한 숫자를 입력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연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겁을 먹고 포기한 줄로만 알았죠. 저것 봐, 역시 애는 애라니까.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연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숫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연희는 천천히 양손을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파나를 튕기기 시작했죠. 탁, 타닥, 탁. 연희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희의 손가락 끝에서 딱, 딱 하는 환청이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 모습은 마치 신들린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처럼 기이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회계사가 이제 겨우 3년치 이자를 계산하고 있을 때였죠. 연희의 입술이 달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금 3,562만 원, 이자 1,284만 5,321원.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명동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산기보다 더 빠른 속도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회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자꾸만 오타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을 끙끙대던 그가 마침내 계산기 화면을 확인하고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연희가 부른 숫자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적을 목격한 순간이었던 거였어요.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상인들은 연희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 전무가 퍼뜨린 장부 조작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진 아이가 고작 푼돈이나 떼먹으려고 장부를 고쳤을 리가 없으니까요. 연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계사가 들고 있던 장부를 뺏어 들고는 빨간 펜으로 한 곳을 짚어내었어요. 아저씨, 여기 보세요. 작년 5월에 이자 계산할 때 0을 하나 더 붙이셨네요. 우리 할머니가 10만 원 더 받으신 거예요. 연희의 지적에 회계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전문가가 9살 꼬마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거였죠. 게다가 장 회장에게 유리한 실수까지 잡아내다니 이건 조작이 아니라 정직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미친놈 말만 믿고 생사람을 잡을 뻔했네. 상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최 전무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죠.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들이 연희와 장 회장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살은 거짓말쟁이 최 전무를 향해 날아갈 준비를 마친 거였어요. 계산 대결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최 전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더 이상 논리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그는 군중 속에 숨어있던 덩치들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쥐새끼 당장 잡아. 입을 막아버려. 최 전무의 고함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튀어나왔어요. 순식간에 명동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그 틈을 타 덩치들이 연희를 향해 곰처럼 달려들었죠.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듯 살기가 등등한 순간이었어요. 연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뻥 뚫린 대로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좁은 시장 골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명동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연희에게 이 미로 같은 골목은 제 집 안방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쪽이다. 잡아. 덩치들이 씩씩거리며 쫓아왔지만 좌판과 리어카가 뒤엉킨 좁은 길에서 덩치 큰 그들은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연희는 다람쥐처럼 날쌘 몸놀림으로 요리조리 장애물을 피해 나갔어요.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절대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덩치 하나가 손을 뻗어 연희의 후드티를 낚아채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구정물 한 바가지가 차악하고 날아와 덩치의 얼굴을 강타하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이게 뭐야? 덩치가 미끄러져 엉당방아를 찧었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구두를 닦던 철수와 껌을 팔던 영희가 나타난 거였죠. 연희야, 빨리 뛰어. 평소 연희가 호랑이 연고를 나눠주며 챙겼던 거리의 친구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카르마 군대가 되어 나타난 거였어요. 아이들은 깡통을 굴리고 다리를 걸며 덩치들의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연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향한 곳은 파출소가 아니었어요. 경찰은 너무 멀기도 했고 지금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연희의 눈이 향한 곳은 바로 시장 입구의 낡은 건물, 상가 번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 2층에는 시장 전체에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실이 있었거든요. 연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계단을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했습니다. 오직 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던 거였어요. 연희가 방송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마자 철컥 소리가 나게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초도 지나지 않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죠. 끈질기게 쫓아온 최 전무가 문을 발로 차며 악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문 열어. 이 망할려나 열란 말이야.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금방이라도 뜯겨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연희는 문을 등지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낡은 마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최 전무가 온갖 쌍욕을 퍼붓고 있었죠. 내가 그 늙은이랑 너를 가스 폭발로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젠장, 문 열라고. 최 전무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살벌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연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연희는 떨지 않는 손으로 마이크 스위치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빨간색 온 버튼이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제 명동 전체가 뒤집어질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최 전무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울려 퍼질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방송실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틈으로 최 전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죠.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핏발이 서 있었어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희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겠어요? 연희는 뒷걸음질 치다 방송 장비가 놓인 책상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죠. 최 전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멱살을 잡고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9살 아이의 발이 버둥거렸지만 악마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였어요. 최 전무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조그만 목격자만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연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게 감히 나를 물먹여?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손바닥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공포에 질린 척하면서도 등 뒤로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를 더듬거리던 손끝에 차가운 금속 스위치가 닿았거든요. 바로 시장 전체로 송출되는 방송용 마이크 전원 버튼이었던 거였죠. 연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딸깍하고 올렸습니다. 기계 위로 빨간색 온 램프가 소리 없이 들어왔죠. 이제 이 방 안의 모든 소리는 명동 바닥 구석구석으로 생중계될 준비를 마친 거였어요. 연희는 멱살이 잡힌 채로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저씨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연희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전무가 더 흥분해서 날뛰도록 아주 영리하게 도발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 말이 최 전무의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아들, 웃기고 있네. 그 늙은이가 나를 머슴처럼 부려먹은 건 생각 안 해?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기 신호로 바뀌어 전선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차피 그 늙은이는 오늘 죽을 목숨이었어. 내가 가스배관을 왜 풀었는지 알아? 펑! 하고 터뜨려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그랬다. 왜? 최 전무는 자신의 입으로 완벽한 살인 계획을 술술 불고 있었던 거였어요. 최 전무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마치 자랑 무용담을 늘어놓듯 떠벌렸어요. 내가 금고에 불 지르고 돈 50억 챙겨서 튀려고 했는데 내가 다 망친 거야. 이 재수 없는 년아.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꼬마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 순간 명동시장 곳곳에 설치된 100여 개의 스피커에서 최 전무의 패륜적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던 잡음이 사라지고 악마의 자백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생선을 다듬던 칼질 소리도 흥정하던 고함 소리도 뚝 끊겼죠. 모든 상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전봇대에 달린 스피커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들었어? 지금 저거 최 전무 목소리 아니야? 웅성거림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장 회장을 욕하고 쫓아내려 했던 상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자신들이 믿었던 피해자가 사실은 천하의 페류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거였어요. 경악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속였어. 장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떡집. 김씨 아저씨가 들고 있던 떡판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어떻게 키워준 고모한테. 상인들은 속았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방송실로 가자. 저놈 잡아. 하고 외치자 수백 명의 상인이 일제히 상가 번영의 건물로 달리기 시작했죠. 그 발소리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명동 바닥을 뒤흔들었습니다. 성난 군중의 물결이 방송실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전무 나와. 이 살인마 새끼. 욕설과 고함이 건물을 뚫을 기세였죠. 방송실 문 밖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쿵쿵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최 전무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저 밖이 시끄러운 줄로만 알고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죠. 연희는 그제야 멱살 잡힌 손을 풀고 바닥으로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아저씨, 밖이 좀 시끄럽죠?
인기가 아주 많아지셨네요. 최 전무는 연희의 미소에 뭔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책상 위를 돌아보았죠. 빨간 불이 들어온 마이크와 온 스위치가 그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며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밖에서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 부서 들어가서 끌어내 하는 성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족쇄가 되어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거였죠. 연희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최 전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짜 계산을 치를 시간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방송실의 낡은 문짝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상인들이 복물 터지듯 밀려 들어왔죠. 그들의 손에는 빗자루와 몽둥이 그리고 먹다 남은 배추김치가 들려 있었어요. 최 전무는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똥강아지 꼴이었죠. 이 천하의 패륜한 놈, 내가 사람 새끼냐?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소금 바구니가 허공을 갈랐죠. 하얀 소금이 최 전무의 얼굴에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던 거였어요. 최 전무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국밥집 할머니가 빨갛게 양념이 밴 김치 포기를 냅다 휘둘렀거든요. 철썩 하는 찰진 소리가 방송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전무의 뺨따기가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되고 말았죠. 아이고, 내 옷. 이거 비싼 건데.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옷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상인들은 더 열이 받아 몽둥이 찜질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명동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들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거였어요.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전무는 상인들에게 문매를 맞고 퉁퉁 부은 얼굴로 끌려나갔죠.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타면서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건 모함이야. 저 꼬마년이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하던 시민들이 끌려가는 그에게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죠.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더니 결국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파멸을 맞이한 거였어요. 소란이 멈추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 회장은 엉망이 된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기고 있었죠. 그리고 연희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 페이지를 북북 찢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빚은 처음부터 없던 거다. 최 전무놈이 장난질 친 같자니까. 종이 조각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만 같았어요. 자신을 옥죄던 5천만 원이라는 족쇄가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거였죠. 며칠 뒤 소식을 들은 연희의 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빚이 없어졌다는 소문에 염치도 없이 딸을 데리러 온 거였죠. 그는 쭈뼛거리며 장 회장 눈치를 살피더니 연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희야, 집에 가자. 아빠가 이제 잘해줄게. 하지만 그 손은 도박판에서 화투장을 만지던 그 거친 손이었습니다. 연희를 5천만 원에 팔아넘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던 바로 그 비정한 손이었죠.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남의 손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뒷걸음질쳐
장 회장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싫어요. 안 갈래요. 아버지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 천륜을 끊겠다는 거냐? 내가 내 애비다. 그가 억지로 연희의 팔을 잡아 끌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장 회장이 지팡이로 아버지의 손목을 탁 하고 쳐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손 놓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손녀한테 손 떼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장 회장의 서슬퍼런 호통에 아버지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족은 할머니예요. 연희가 장 회장의 허리춤을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춥고 배고플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장 회장이었으니까요. 그래, 이제부터 내 집은 여기다. 누가 뭐래도 넌 내 손녀야. 장 회장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의 끈끈한 모습을 보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죠. 그렇게 연희는 지옥 같은 과거와 작별하고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였어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명동 거리의 풍경도 몰라보게 변했죠.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번쩍거리는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장앤송 투자금융이라는 간판을 단 옛 장 회장의 사무실이었죠. 이제 그곳의 주인은 더 이상 장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명동의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른 30살의 송현희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연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여기 이자율 계산이 틀렸잖아. 다시 해와. 직원들은 그녀를 컴퓨터 여사라고 부르며 벌벌 떨었죠. 어릴 적 허공 주판 실력은 이제 전설이 되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카리스마를 뽐내던 그녀도 퇴근 시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연희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 안쪽의 비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주 특별한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방 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해진 90살의 장 회장이었죠. 연희는 비싼 정장 바지를 입은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서랍에서 낡은 양철통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 옛날 500원을 주고 샀던 호랑이 연고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릎 많이 아프셨죠?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연희는 연고를 손가락에 묻혀 할머니의 주름진 무릎에 정성스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가득 알싸한 박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20년 전 지하실 쪽방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았죠. 장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연희 손이 약손이지. 이 할미는 내 덕분에 산다. 그녀의 거친 손이 연희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구두쇠 노인과 빚덩이에 팔려온 천재 소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풍경이었죠.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이 박하 향기처럼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송현희와 장 회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인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엔 사랑하는 사람의 무릎을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봄 사연이었습니다.